안녕하세요, 작가 반지상입니다. 오늘 또 제 교육생께서 명도를 완료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스님. 감사합니다. 우선 여기 위치가 어떻게 되죠? 평택시 서정동에 있는 반지하 빌라. 경기도 평택, 굉장히 핫한 지역이네요. 불씨가 예전보다 약해졌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우리가 월세 수익률로 접근하는데 굉장히 이상적인 동네가 평택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좀 들어요, 선생님. 우선 선생님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나이는 이제 올해 45이고요. 공무원입니다. 그리고 선생님 수업 들은 지는 2월에 수업을 듣고 한 달을 들었고요. 입찰을 좀 꾸준히 해오다가 이제 이번에 평택에 낙찰을 받게 됐습니다. 작년 초에 수업 들으셨던 거고, 네. 수업 듣고 나서 선생님 뵌 지가 거의 1년 만에 뵙는 것 같은데, 이 집은 저 만나고 나서는 첫 번째 낙찰을 받은 거고, 작년 상반기에 수업을 들었는데 낙찰은 처음 받았다는 게, 어떻게 보면 꾸준히 입찰을 하셨는데 낙찰 받은 거는 꽤 시간이 오래 걸렸다는 생각도 맞습니다. 조심스럽게 제가 들거든요. 저 만나기 전에 원래 낙찰을 하나 받고 그때 수업에 네. 참석하셨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네. 그 집은 월세를 받고 네. 계시는 거예요? 또 월세로 세팅해 놓은 상태. 제가 기억하기로는 경기도 용인 네, 영희시 포구읍. 포고급 쪽에 또 핵심 지역에, 포고급도 우리랑 되게 잘 맞는 동네인데, 네. 알고 접근했다기보다 하다 보니까 맞습니다. 네, 얻어 네. 걸린 데가 그쪽이었다고 네.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선생님은 기존에 월세를 받은 경험도 있으신 거네. 네. 그거는 조금만 이따가 한번 자세히 한번 여쭤볼게요. 우선 집은 한번 살펴봤는데 낙찰 받은 지가 한 달? 네, 10월 말 됐으니까 한 달 조금 넘게 지금. 집 한번 둘러보니까 외관에서 봤을 때는 되게 허름한 느낌이 들었는데, 안에 들어오니까 생각보다 프레시한 느낌이 들어요. 거의 올수리가 돼 있네. 돼 있더라고요. 그럼 여기는 채무자께서 올수리를 다 하셨나 봐요. 네. 임대를 주려고. 그렇죠? 네네. 거주하셨던 분은 어떤 분이 거주하셨어요? 중국 분이셨고. 근데 한국말을 잘 하는 아, 분이셨구나. 네네. 들으면 중분이시구나 알 수 있는 정도의 사투리를 쓰셨는데, 임차권 등기를 하시고 보증금도 막 크진 않아서 다 받을 수 있는 분이라 수월하게 통화도 했고, 지금은 이사를 나가 계시는 상태고. 낙찰받고 찾아왔을 때 빈집이었던 거잖아요. 서류 열람해서 찾아서 연락을 했는데 나간 지가 한 얼마나 됐대요? 1년 정도. 1년 정도 된 것 비어 같아요. 있었어요? 예. 그래도 이 정도 컨디션이면 나쁘지 않은 컨디션이라고 생각했는데, 보증금 많진 않지만 나가려고 하니 주기가 힘들었는지 집주인분께서 계속 협의를 하시다가 안 되니까 이제 그쪽도 법무사를 통해서 임차권 등기를 하시고 짐은 다 빼놓고 이제 나간 상태였었어요. 반지하에 경매 나간 집주일 중에 빈집인 경우는 저는 항상 찜찜하다고 생각이 조금 있는 게, 사람이 살지 못하는 집도 가끔 있더라고요. 특히 반지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이, 역류가 습관적으로 자주 발생하는 경우에는 세입자가 살다가 자주 물이 넘치니까 자기가 뚫다가 비용이 빈번하게 발생을 하잖아요. 채무자 같은 경우는 협조를 잘 안 해주다 보니까 여기 못 살겠네 하고 나간 반지하들도 저는 꽤 많이 본 것 같아서. 근데 요 세입자는 집이 불편해서 나갔다라는 느낌은 여기 봤을 때 별로 들진 않는 것 같아요. 돈을 단순히 못 받아서 임차권 등기부로 해서 경매 신청해서 진행된 사건이었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저도 처음에 통화할 때 이사 가신 지가 한 1년 정도 됐다는 얘기 듣고서 걱정을 많이 했거든요. 공실 상태도 1년이 넘어가고 여름 지나고 겨울 지나다 보니까 걱정을 많이 했는데, 다행히 이제 들어가 보니까 상태는 좋았습니다. 거의 1년 정도 비어 있었는데, 그럼 또 다시 한번 생각이 드는 게, 빈집으로 요 정도 컨디션이면 저 정도 곰팡이는 거의 신경 쓸 정도가 아니다 싶은 생각도 조금 들어요, 선생님. 우리가 의심했던 거는 벽 쪽에 있는 곰팡이가 심해서 신경 쓴 게 딱 저거 한 부분이라고 맞습니다. 생각도 예. 조금 드는데, 묻혀있는 면이 곰팡이가 심한 거 보니까 당연히 물이 들어와서 저렇게 됐겠거니라고 생각했는데, 혹시라도 단열 환기 때문에 생긴 곰팡이가 커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 것 같아요. 그래. 선생님이 걱정되는 게 저쪽에 있는 곰팡이인데, 우리가 보완하기로 한 게 단열재를 내고 도배를 할까도 생각을 했었는데, 이미 기존 채무자께서 수리를 하면서 합판을 넣은 것 같아. 예. 떠들게 보니까 뭐 단열 도배지나 단열재를 넣기보다는 밖에서 보완하는 방향으로, 건물 앞쪽에 크랙이 좀 네. 있는 거 보니까 거기에 물이 스며들어 가지고 물기가 들어와서 저렇게 심해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거기만 뭐 시멘트 몰탈 같은 걸로 보완을 하던가, 뭐 선생님이 요새 또 시간이 좀 되시니까 시멘트 물 개워 가지고 좀 하던가, 아니면 사람을 써서 하셔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급한 수리는 아니라고 예. 생각해요.
도배장판을 우선 먼저 하는 방향으로 가면 될 것 같아요. 짐들도 되게 많은데 요거는 세입자분이 놓고 가신 짐인가요? 처음에 세입자분하고 연락처를 받고서 통화를 할 때 하시는 얘기가 이제 여기 세탁기, 냉장고, 건조기 다 여기 원래 이 집 거다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럼 전 채무자께서 옵션으로 네, 옵션으로 아마 세팅을. 그럼 저 침대, 소파, 옷걸이, 식탁, 냉장고랑 세탁기랑 건조기까지 밖에서 이렇게 100원이 하나 더 나와 있어서 보니까 가스식으로 이 채무자께서 돈을 진짜 많이 썼다는 신경을 생각이 많이 좀 쓰죠. 드네요. 선생님이 사실 이 집 낙찰받고 걱정을 진짜 많이 했잖아요. 잔금을 내야 되냐 말아야 되냐도 고민을 많이 하셨던 거라고 생각도 드는데 한동안 연락이 없으셔서 마음의 정리를 하시고 이 집을 놓으셨나 이런 생각도 하기도 했었거든요. 근데 명도까지 다 하셨다고 얘기해 주셔가지고 근데 들어와 보니까 이 집을 갖고 가기로 한 거는 너무나도 잘한 선택이 아니었나라고 생각도 들어요. 저런 옵션들만 따져도 몇백만 원 될 것 같고 집 수리해 놓은 거 보니까 문도 바꿨고 몰딩까지 바꿨잖아요. 그리고 샤시도 바꿨네. 집 수리에서 가장 비싼 게 몰딩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목수까지 불러가지고 수리한 거 보니까 제대로 수리하신 분이 아닌가 싶어요, 선생님. 이 몰딩 수리랑 저런 옵션들만 하더라도 뭐 신발장, 싱크대, 화장실까지 한 거까지 치면은 거의 2천만 원 돈 수리비예요, 내 생각에. 감사하죠. 그러니까요. 이 집을 포기하지 않은 거는 너무나도 현명한 선택이었다고 생각이 좀 들어요. 선생님이 그래도 한 1년 동안 꾸준히 입찰하면서 폐찰도 많이 하셨잖아요. 예. 그 많이 폐찰했던 거를 이 집에서 이 수리가 다 돼 있는 걸로 보상을 또 받는 건 아닌가 생각이 또 들어요. 선생님. 역시 부동산 운이 있으신 분이라는 생각도 좀 드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이런 집을 받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선생님. 문짝 수리까지, 몰딩 수리까지 돼 있는 집은 저는 없었거든요. 딱 처음 들어왔을 때 지금 들어와서 살아도 괜찮을 정도의 그러니까요. 컨디션이었고 여기 옵션들도 많으니까 몸만 들어와서 살아도 되는데 옵션이 많다는 거는 그만큼 우리가 고민스러운 것도 많은 부분이 생긴다고 생각도 드는 게 웬만한 건 버리는 방향으로 가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싶어요. 침대랑 소파 이런 거는 버리는 걸로. 네. 저거는 또 옵션으로 넣기가 약간 누가 쓰던 거고 맞아요. 그리고 여기 임대 특성상 일하시는 분들이 많이 거주하다 보니까 혹시라도 저 소파 침대 같은 경우는 사용하신다는 분도 있을 것 같기도 한데 괜히 뒀다가 오히려 짐이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서 버리는 방향으로 하는데 버리려고 선생님이 폐기물 업체를 좀 알아봤더니 침대, 소파 이렇게 두 개 빼주시고 가져가 주시는데 한 20만 원에서 25만 원 정도 달라고 하셔요. 그래서 두 개 합쳐서 예, 고민을 조금 하다가 그냥 그 시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대형 폐기물 등록도 네네. 하고 결제도 할 수 있게 돼 있더라고요. 거기서 견적을 빼보면 제가 좀 힘을 쓰면 붙여서 내놓으면 돈 5만 원, 6만 원이면은 내놓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선생님의 갖고 있는 무기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고 생각도 들어요. 공무원으로 재직하고 계시긴 하지만 지금 휴직 중이셔가지고 네. 시간이 많다 보니까 그 시간을 노동력으로 수입을 좀 하겠다. 비용만 생각해 봤을 때는 스티커 붙이면 훨씬 싼 거 맞는데 침대가 엄청 크잖아요. 저거 어떻게 빼지? 분해할 수 있는 거는 좀 하고 저 매트리스가 매트리스는 끌고 밀고 자꾸 올라가서 고민을 많이 하셨군요, 네, 선생님. 분리든지 뭐 끌든지 해서 바닥판은 분해하면 될 것 같은데 막 네네. 부시거나 네. 매트리스를 잘 우겨 넣어가지고 어쩌면 반지하기 때문에 유리한 면도 네. 분명히 있다고 생각이 드는 게 슬쩍 이렇게 좀 밀어내면 되는 그거 어렵지 않은 거라고 생각도 드네요. 뭐 혹시 저 온 김에 뭐 들 거 있으면 얘기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저런 옷걸이 같은 것들은 고민하지 말고 버리면 될 것 같아요. 활용도는 있을 거라고 생각도 드는 도배장판은 새로 해야 되다 보니까 괜히 할 때 더 걸리적거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작은 방에 있는 거는 다 버리는 걸로 하면 될 것 같고 또 고민스러운 게 그릇들까지도 막 다 예, 있어가지고 여기도 다 있네. 네, 지금 예, 내용이요. 이거 다 버려요. 맞아요. 예. 저도 이런 고민을 분명히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걸 활용하면 어떻게든 또 활용할 수도 있는데 뭔가 하나가 더 남아있으면 그게 결국에 나중에 일이 되더라고요. 네. 큰 것들만 남기고 나머지는 그냥 폐기 처분할 때 그냥 싹 버리는 걸로 가는 게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무슨 얘기냐면 저 소주잔 이런 거 밥그릇이 있다고 월세가 그게 올라갈 가능성은 네. 사실 전 적을 것 같고 일반 가정집에 온다 그러면 일단 필요 없는 건데 일하시는 분들이 혹시 숙소로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그분들 보통 밥을 해 드실까라는 생각도
생각도 사실 조금 들어서 남자분들끼리 혹시 거주를 한다라고 하면은 잘 사용하지 않지 않을까? 아까워서 못 버릴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도 좀 조심스럽게 들어요, 선생님. 고민을 선생님 말씀대로 많이 했던 것들인데 다들 말씀을 또 들어보니까 저의 일거리가 되고 또 하나의 짐이 되는 것 같아서 들어오시는 분한테도 또 깔끔한 게 맞아.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그렇게 큰 면적은 아니다 보니까 더 지저분해 보인다는 생각도 들어서 다 버리고 청소는 특히 뭐 입주 청소 같은 거 맡길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이 정도면 도배장판만 할 거니까 그럼 청소만 선생님이 할 때 아까 중문이 잘 안 만든다고 하니까 그 청소하면서 저거는 경첩인을 바꿔 보시던가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어요. 또 고민스러운 게 저 식탁 뭔가 여기에 사이즈랑 분위기에 되게 잘 어울린다고 생각이 좀 들어서 쟤는 좀 아깝긴 하다 선생님. 저 밥통 자리도 있고 저것도 칠려면 저 콘센트까지 또 떼버려가지고 뭔가 고민을 많이 하고 넣은 것 같긴 하네요. 빼는 게 나을 것 같긴 한데 그리고 장판도 다시 해야 되는데 걸리적거릴 수 있으니까 이왕 저거 침대랑 소파 저거 버릴 때 그냥 얘도 버리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요. 밥통이랑 이런 거 다 버리면 될 것 같아요. 이건 제습기인가요? 제습기. 제습기 같은 경우는 자리 차지하는 부분은 아니니까 얘는 그냥 놔두고 쓰시라고 해놓으면 될 것 같아요. 베란다 쪽은 할 건 없는 것 같고 그렇죠? 네, 청소 간단히 하고 페인트 조금 일어난 거 긁어내고 부분적으로만 칠해주면 제일 급한 거는 짐 버리는 거랑 도배장판. 도배장판. 근데 장판할 때 조금 고민스러운 게 선생님이 처음 여기 집 명도하고 들어왔을 때 바닥이 되게 습했다고요? 예, 걷어봤더니 바닥이 축축하게 샘솟듯이 이렇게 물이 올라오나 싶을 정도로 물이 많았고 걷어낸 상태로 한 3, 4일 정도 다시 와보니까 바짝 말라있네. 완전 싹 마르긴 했네. 올해 공실이었고 추워졌잖아요. 보일러가 돌아가면서 결로가 생긴 게 아닌가 싶기도 해서 선생님 말씀대로 세입자 한번 받아보고 문제가 또 생기면 그때 좋지 않은 걸로. 장판이 울고 시커먼 자국이 있는 부분이 특히 화장실 앞쪽이어가지고 저 화장실 앞쪽 같은 경우는 창문에서 들어온 습기 때문에 그게 타고 들어와서 방 중앙까지 습기가 넘어올 가능성은 거리가 너무 머니까 가능성은 없어 보이는데 특히 화장실 앞쪽에 바닥이 습한 경우는 화장실에 누수가 생겨가지고 물이 조금씩 넘어오는 경우는 종종 있는 것 같은데 이거 수리할 때 화장실까지 아마 하셨던 것 같아요. 90년 초중반 연식이라고 했는데 저 스타일로 된 화장실은 아닐 거니까 그러면 화장실 할 때 방수까지 하는 경우는 많진 않긴 하니까 덧방으로 보통 했을 건데 화장실 바닥에서 방수충 혹시 깨져가지고 바닥으로 물이 들어왔을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이건 어쨌든 가능성이잖아요. 그 가능성 때문에 저 바닥 타일을 다 깨부수고 방수조 공사를 다시 해서 타일 공사를 다시 한다. 너무 일이 커지는 것 같아요. 선생님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세입자 받아보고 1년, 2년 한번 지켜본 다음에 세입자 받으면 저쪽 샷이 있는 부분에는 시멘트 몰타를 좀 할 거잖아요. 물을 한번 막아보고 계속 심하게 되면 그때는 한번 생각해 보는 걸로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요. 혹시 장판을 걷었는데도 계속 바닥이 습하다. 혹시라도 누수가 있는 집이라면 장판을 걷어놔도 안 마르는 경우도 종종 있을 건데 2, 3일 전에 오셨다가 열어놨는데 싹 마른 거 보니까 그럼 그 정도면 그냥 장판을 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어요. 여기 약간 어두운 장판을 쓰긴 했는데 반지하면 조금 어두운 느낌이 있으니까 밝은 색으로 장판만 하면 되지 않을까? 이거 폐기물로 한다 그러면은 비용만 한번 생각해 보면 30만 원 아래면 스티커 끊어가지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집에서 진짜 살던 집을 한번 교육생 중에 다 스티커 붙여서 빼내신 분이 있었는데 그게 한 20만 원 돈 들었어요. 근데 이 정도라면 뭐 그 20만 원 이하면 충분히 항상 변수가 있으니까 넉넉히 한 30만 원 이하로 잡으면 비용은 되지 않을까? 저거 수도꼭지도 저건 좀 갈아야겠어요. 컨디션이 안 좋은 것 같아서 얘부터 한번 바꿔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근데 원수라서 제가 하기에는 이거는 선생님 못하죠. 공용 수도를 다 잠그고 해야 될 것 같긴 하거든요. 지금 시간 좀 됐으니까 한번 틀어볼까요? 계량기가 약간 죽은 것 같아요. 여기 안에도 물이 들어있고 근데 여기 뭐 돌아가는 거는 없긴 했거든요. 계량기 있는 주변에서 누수가 되게 많이 생겨요. 여기 항상 이음보가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 엘보도 있고 이런 데서 누수 많이 생기더라고. 물이 조금 새면은 그게 젖어서 이런 데로 들어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럼 생각해보면 이거 되게 간단한 하자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예전에 한번 수도 이런 거 한번 바꾸다가 물이 한번 터져가지고 이게 잠그는 게 어디 있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이런 구조랑 비슷한 거예요. 복도에 수도 요금을 호수마다 이렇게 나눠
나눠놓은 거 보니까 이거는 개별 미터기로 하는 게 아니고 건물이 쓰는 미터기로 사람 숫자대로 엠빵하는 건물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밸브가 어디 있는지 몰라가지고 수도꼭지를 물 나오는 상태에서 한번 갈아본 적이 있었어요. 떼니까 수압이 엄청 세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바보 같았던 것 같아요. 경험이 없으니까. 그 정도는 내가 힘으로 눌러가지고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빼가지고 의기양양하게 꼽았는데 그 집도 반지하니까 그 물이 계속 새는 거예요. 달지도 못하고 물은 계속 새고 물이 점점 차는 거야. 그 정도요? 이게 시간이 한참 꽤 걸리셨구나. 지난 예. 거죠. 이게 안 되니까 막 모으면 물이 다 젖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으니까 화장실에 있다가 문을 그냥 닫고 이런 방에 딱 들어가서 막 펑펑 울었어요. 그래서 반장님한테 도움 받아가지고 전체를 잠갔던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여기도 그런 스타일로 돼 있는 건물 같으니까 혹시라도 저거 바꿀 때는 여기 주민 협조해가지고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거기에 누수가 반복적으로 일어난다 하면은 동관인 것 같아요. 시에서 저 동관은 동관이어서 교체해 주는 게 아니고 녹물이 나오는 것 때문에 교체할 때 지원을 해주더라고요. 세대로 들어오는 수도관을 전체 관로도 지원을 해줄 거고 집안에 들어와 있는 관로도 동관일 거니까 저런 데서도 누수 많이 나오니까 그건 나중에 생각해봐요. 우선 저거 밸브 있는 것만 교체하면 혹시라도 저기 컨디션이 제 생각에 괜찮아질 수도 있을 것 같은 생각이 좀 드네요. 또 우리 지금 앉아있는데 소리 나는 거 보니까 저기에서 물이 벽 타고 이렇게 내려와 있었거든요. 그럼 저쪽이 조금 젖어가지고 여기 물이 떨어진 건 아닌가? 그게 아무리 미세하다고 하더라도 그 1년이나 공실이었던 거고 장판이 덮여 있는데 물이 들어가면 절대 안 마르거든요. 근데 여기는 한 2, 3일 열어놨는데도 이렇게 싹 말랐다는 거 보면은 습한 집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습한 집은 제가 수업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이런 현관이나 그런 데도 습한 냄새가 나거나 바닥이 젖어 있거나 하는 증거들이 있을 건데 이 집은 오래됐는데도 그런 흔적은 보이지 않아서 저것만 한번 바꿔보고 그럼 이제 벽에서 나왔을 때 미터기하고 수도꼭지 정도만 교체를 해보는 수리. 뭐 인건비까지 해서 10만 원 정도면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저거 하고 짐 버리고 도배장판 하면은 진짜 크게 잡아도 한 150이면 다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쓰레기 버리는 거랑 50만 원 해가지고 넉넉히 한 200. 그리고 조금 더 사치를 부린다 하면은 저는 현관문에 도어락도 하나 10만 원 정도 더 쓴다라고 해가지고 일체형으로 달아놓으면 그 정도면 될 것 같은데. 현관문도 좀 오래돼서 페인트라도 한번 어떨까요 했어요. 그래요. 약간 방문 칠하는 거는 제가 좀 반대를 했지만 네. 혹시라도 현관문 칠하는 거라면 그래 한번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재 비용은 사실 얼마 들진 않을 거니까 한 200 아래면 다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선생님. 수리비를 처음에 입찰할 때 잡아놓기를 반지하고 연식이 오래된 집이다 보니까 잡을 수 있는 데를 한 많이 한 3배 정도 이상은 잡아놨는데 잘하시네요. 들어와서 보니까 이 상태에다가 크게 수리할 게 이제 도배장판에 폐기물 처리하고 이 정도라고 생각이 드니까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잠깐. 그게 진짜 좋은 집이죠. 이 정도 연식에 이렇게 컨디션이 나올 수가 없죠. 근데 또 이 동네는 집값 대비 또 임대료가 비이성적인 지역이다 보니까 낙찰가랑 수리비랑 다 하더라도 수익률은 사실 엄청 좋게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좀 들어요. 그동안의 폐찰이 괜한 게 아니었다라고 저는 분명히 생각해요. 네. 그러면 수리비는 200 정도면 다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대신 선생님이 조금의 노동력만 좀 추가하면은 분명히 좋은 세입자 잘 만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영상이 올라올 땐 선생님 이미 월세를 하나 더 받고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경기도 평택 서정동 반지하 빌라고 전용 면적이 12평. 전용 12평에 연식은 94년 이 낡은 오래된 반지하 낙찰 가격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낙찰 가격은 5,200에 낙찰 받았습니다. 5,200 낙찰 받으셨고 선생님은 유주택자 네. 다주택자잖아요. 그리고 다중채무자 채무가 조금 있지 않았어요? 네, 있죠. 네. 대출 받을 때 애를 좀 먹긴 했어요. 맞아요. 거의 뭐 안 해준다라고 얘기하는데 훨씬 많았던 맞아요. 거예요. 근데 대출은 잘 받았어요? 잘 나왔고 서울 농협에서 네네. 대출 조건을 이제 보내주셨어요. 금리, 부수거래 이런 것들을 보내주셨는데 그래도 여기라도 해주셔서 고맙다. 감사하다. 얼른 서류를 준비해서 가려고 했는데 전화로 또 내부 방침이 좀 복잡해졌다. 금리가 더 올랐다. 아마 제 생각에는 네. 이제 대출 금액이 네. 적다 보니까 안 해주려는 경향이 있구나라는 느낌을 제가 많이 받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제 꼭 필요하니까 좀 해주시라는 쪽으로 얘기를 많이 네네. 드리고 약속을 빨리 잡으려고 했어요. 거기서 자꾸 딜레이를 시키려고
가시려고 할 때 그럴 때는 된다 그러면 그럼 지금이라도 가겠다라고 그렇죠, 예.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지점장님하고 통화를 했었고 했는데 인사드리고 이제 서류 쓰면서 얘기를 하는 중에 호의적으로 반응이 있으셔서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선생님 딱 인상을 보니까 그렇진 않지만 마음이 녹아내렸나 봐요. 금리도 통화할 때 6.3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렇구나. 처음에. 하지 말라는 식으로 자꾸. 대출 알아볼 때는 금리가 중요한 게 아니었잖아요. 맞아요. 얘의 장점이라고 생각하면 어쨌든 덩치가 작다 보니까 금리가 0.5 높다고 하더라도 그게 한 달로 치면은 2, 3만 원 돈 차이라고 생각도 들어서 몇 억짜리 집이었다라고 하면 그 0.12%에 좀 예민할 수도 있는데 우리는 0.5% 비싸더라도 대출을 해주는 게 어디냐라고 생각이 들긴 해요. 그래서 대출은 잘 나온 거고 대출은 얼마를 받으셨어요? 주택이 기존에 있었기 때문에 대출 비율이 좀 작아서 3,600. 3,600 대출 받은 거고 낙찰가 대비 70% 정도 나온 거예요. 예, 70%. 그래도 70% 정도 대출 받은 거면 선방한 거라고 생각이 되게 들고 선생님이 대출 알아보시다가 중간에 한번 연락을 주셨던 게 기억이 좀 나요. 비가 왔었나? 선생님이 되게 처진 목소리로 선생님 이거 내가 갖고 가는 게 맞는 것인가, 대출도 사실 되게 어렵다, 그 얘기하면서 고민을 많이 하셨던 게 기억이 나서 아무래도 잘 안 풀리다 보니까 선생님 말씀대로 힘든 생각을 자꾸 하게 되고 맞아요. 그런 쪽으로 또 생각을 하면서 이게 내가 마음이 좀 편해지는 쪽은 이쪽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그냥 하게 놔버렸는데 됐는데 그때 그런 얘기를 할 때도 사실은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구나라는 생각은 했어요. 어떻게 낙찰 받고 1년 동안 예. 폐차하면서 받았던 건데 그리고 집도 까보지도 않고 네, 맞아요. 보지도 않았었잖아요 그때. 그때 했던 얘기가 좀 생각이 나네요. 그거는 여기 빈집이고 이랬으니까 집을 한번 보고 나서 집을 맞아요. 포기할까 아니면 갖고 갈까 그때 생각하자라고 아마 저도 얘기했던 게 기억이 나요. 맞아요. 기억이 나네요. 근데 대출 알아보다가 대출 상담사들 그리고 은행에서 적극적이지 않다, 그리고 또 반지하라는 암묵적인 무시한다는 느낌이 분명히 있잖아요. 네. 선생님 공무원이시고 하니까 회사 생활을 하시거나 할 때는 누가 무시하는 사람 한 번도 없을 건데 이거 할 때는 뭔가 모르게 약간 무시받는 느낌이 좀 있잖아요. 저는 급한데 상대방들은 별로 탐을 안 사무적으로, 내는 거죠. 사무적으로. 득이 별로 없으니까. 그래도 꿋꿋하게 알아보니까 1금융에서 해주는 데가 있었네요. 그래서 그 조건이 처음에는 6.3? 6.3까지 얘기를 하셨었는데 가서 이제 사인하면서 하시는 얘기는 또 5.7을 얘기했어요. 편차가 되게 크네. 그래서 5.7에 부수거래는 너 6.3인데 올 거야? 이런 생각까지도 들을 수 있겠다. 우리 입장에서. 여러모로 이제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들면서 사인을 하고 2주 정도 기다리려고 했거든요. 중간에 또 불안하다 보니까 이제 마지막에 대출 사인을 해놓은 상태랑 다른 대안이 없었거든요. 가끔 전화해보고 그러면 된다 안 된다를 당연히 얘기를 안 해주시지만 두 분 다 이제 직장 다니시고 괜찮을 것 같다는 호의적으로 또 얘기를 해주셔서 믿고 기다렸고 대출 다행히 잘 돼서 거기서 소개해주시는 법무사 통해서 이렇게 다 처리했습니다. 그래서 부수거래 그런 것도 있긴 했나 봐요. 부수거래는 이제 일반적인 급여 통장, 청약 통장 2만 원씩 그거를 또 요구를 하셨고 신용카드 이제 쓰는 거 3개월에 뭐 얼마 정도 쓰면 또 0.1%도 그 정도였어요. 그래서 그 부담스러운 건 없었고. 부수거래 할 때는 거부감 같은 건 없었어요? 네. 사실 뭐 대출을 해주는 게 어디냐. 감사하다고 했죠. 그러니까 저도 부수거래에 대한 거부감이 많지는 않거든요. 마음 자세가 나한테 대출을 해주는 게 어디냐라고 생각을 저도 항상 먹다 보니까 부수거래 웬만한 건 다 해주려고 노력은 하는 것 같고, 사람들이 부수거래에 대한 거부감이 또 있다고 생각하는 것 중에 또 하나가, 예를 들어 나는 계속 앞으로 대출을 낼 건데 이 은행에서 급여랑 카드랑 적금이랑 예를 들어 이거 3개를 하면 다음에 내가 두 번째 물건 할 때 또 3개를 하고 또 3개를 하고 이렇게 될까봐 그러면 나는 한도 끝도 없이 계속 부가 상품을 가입해야 되는 거 아닌가? 라고 걱정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 부분은 그렇게 걱정하지는 않아도 될 것 같은 게, 이게 은행이 선생님 이번에 하신 데가 1금융 농협에서 하신 거잖아요. 우리 소액 물건을 자주 취급해주는 은행이 농협인데 두 번째, 세 번째 물건 할 때 농협에서 또 거래를 하게 되면 이거는 또 종목 처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3개 쓰면 다음에 1금융 농협에서 하면 3개 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안 해도 돼요. 아 그래요? 부담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조금 오해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하다 보면 내가 이번에 농협에서 했는데 다음에는 수협에서 해야 된다? 그럼 거기에는 또 제일 가벼운 게 우리는 월급 통장이잖아요. 네. 월급 통장, 그리고 뭐 신용카드. 그러다 보니까 저도 농협 대출이 제일 많아요. 농협도 장점이 뭐냐면 농협은 1금융이랑 2금융이 따로 있잖아요. 1금융, 2금융이 같이 가요. 뭐 신용카드 쓰는 거 1금융에서 만들었으면 2금융 할 때도 거기에 쳐줘요. 그러다 보니까 농협이 저는 건수가 제일 많죠. 대출 건수가. 그래서 제가 주로 사용
사용하는 신용카드도 농협카드로 자연스럽게 오게 된 거예요. 그렇게 되죠. 그리고 은행이 저는 대출 건수가 많다 보니까 은행도 여러 군데잖아요. 수협, 기업은행, 농협, 뭐 신협, 새마을금고, 보험회사 이렇게 쓰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월급 통장 같은 경우는 한 5개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매월 1일에 출근해가지고 카페에 앉아서 처음 하는 일이 그거예요. 일단 150만 원을 우리은행에서 입금을 시켜. 급여라고 꼭 찍어야 되잖아요. 보내는 사람 이름을 10월 급여. 그걸 갖고 또 농협 통장으로 10월 급여, 수협 통장으로 10월 급여. 이렇게 5번 정도 걸치면 0.1% 정도의 우대금리를 또 받을 수 있는 거니까. 저는 대출액이 크다 보니까 0.1% 금리를 할인받으면 저한테는 되게 큰 부분이잖아요. 그 정도 노력으로 그 정도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거면 부수거래에 대한 거부감을 그렇게 크게 가질 필요 있을까라는 생각도 조금 드는 것 같아요. 선생님. 이 집을 포기할까를 생각했던 거는 정확히 말하면 집이 반지하여서 마음에 안 들어라는 개념보다는 대출을 구할 때 애를 많이 먹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좀 드네요. 맞습니다. 대출이 이제 당장 안 나오면 대출 받을 돈을 만들어서 입찰을 하면서 계산했던 수익률이 그렇죠. 휴지 조각이고 또 아무 의미가 없는 그게 되니까 그쪽으로 자연스럽게 생각을 했지만 수익률 계산이나 시세 조사할 때 그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대출만 된다면 참 좋겠다. 바람 하나로 여기저기 전화를 좀 해봤죠. 그렇죠. 이제 선생님도 저 만나고는 이 물건이 첫 번째 물건이긴 한데 저 만나기 전에 낙찰받았던 물건에도 대출이 있는 거고 아, 네. 그리고 뭐 선생님 거주하는 집에도 대출이 있다 보니까 네. 이제 대출 금액이 점점 늘어날 거란 말이에요. 대출할 때 우리는 이제 항상 그런 일이 있을 거예요. 하다 보면. 대출을 누적하는 게 이 현금흐름 투자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생각도 들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대출을 할 때 이렇게 애 먹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이제 내가 좋아하는 물건을 하려고 하는 부분도 당연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더 고민하는 게 뭐냐면 은행이 좋아하는 물건을 하려는 경향이 저 같은 경우는 생기는 것 같아요. 그 말은 결국에 내가 갖고 있는 투자금이 점점 준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자꾸 어떤 물건을 보냐면 대출이 혹시라도 안 나오면 어떡하지를 생각해서 이 물건을 했을 때 혹시 대출이 안 나오면 갖고 있는 마이너스 통장으로라도 내야지를 생각하고 입찰을 하시는 경향이 점점 커지더라고요. 혹시 담보대출이 안 나올 수도 있으니까 신용대출 받아서 메꿔야지.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 자꾸 덩치를 점점 작은 걸로 하게 되는 경향이 있는 것 같고 그 작다는 거의 대표적인 물건이 어쩌면 이런 반지하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근데 반지하는 선생님들 이번에 정확히 경험하셨겠지만 대출 금액이 적고 반지하라고 하면 은행이 그렇게 선호하는 물건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덩치가 점점 큰 걸로 가는 게 더 잘 맞을 거예요. 선생님 상황에는. 오늘 제가 선생님 만나기 전에 원래 법원 갔다가 온다고 했었잖아요. 근데 고민하다가 아침까지도 가려고 하다가 안 가고 선생님 바로 만나고 온 이유가 유찰을 많이 됐는데 금액이 너무 작았어요. 한 5천만 원대였거든요. 대출을 아마 잘 받으면 한 4천만 원대일 건데 대출 나오면. 그 금액은 무주택자 대출이 없는 사람한테는 되게 잘 맞을 수도 있긴 한데 저한테는 잘 안 맞는 물건이어서 그냥 또 생각이 자꾸 달라지는 거예요. 그 핑계를 잡은 게 아침에 조회수를 보니까 5개나 있다. 이걸로 핑계를 저도 잡은 게 아닌가 생각이 조금 들어요. 그래서 대출도 잘 받은 거고 그러면 선생님에 관해서 좀 여쭤볼게요. 선생님은 누구보다 안정적인 회사에 재직하고 계시잖아요. 공무원이라고 하셔가지고 공무원입니다. 그 안정적인 회사 다니시는데 왜 또 이 투자를 하게 됐는지 또 궁금해요, 선생님. 많은 직장인분들이 이제 생각을 많이 하실 거예요. 이제 직장 월급만으로는 부자는커녕 이제 좀 여유로운 삶을 살기가 어렵잖아요. 어릴 때부터 부동산에 대한 관심은 많이 있었어요. 집주인, 뭐 건물주인, 가게주인들을 보면 소유한 것만으로도 세를 받고 시간적으로나 금전적으로나 여유로운 삶을 사는 걸 보면서 저러고 싶다. 선생님 좀 어렸을 때 자본가들을 좀 보니까 20살 때였던 것 같아요. 그때 이제 친구들 만나서 놀고 카페나 호프집 가서 놀고 하잖아요. 그 정신없이 놀 때의 그런 느낌을 좀 받았나요? 그런 분들 사장님이나 건물주나 이런 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나도 저러고 싶다라는 생각 그냥 막연히 있었어요. 그리고 좀 구체적인 방법은 당연히 이제 모르는 상태에서 젊은 시절 지나고 결혼 막 하고 나서 신문을 좀 보다가 이제 경매에 관한 그런 글귀들을 읽어보게
생각이 됐고 책을 조금 그때 한두 권 읽어보면서 부동산으로 좀 돈을 버는 방법 중에 경매 괜찮겠다. 막연히 또 그런 생각을 했고요. 신혼 초에는 뭐 공부만 한다고 그냥 시간만 보냈던 것 같고 그럼 한 10년 정도 전이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예. 경매를 관심을 갖고 공부했던 거는 꽤 전이네요. 매력적이었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원래 정가에서 싸게 받을 수 있다, 싸게 사서 그 차익이 괜찮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땐 당연히 이제 월세로 해서 현금 흐름 이런 건 생각을 못했지만 괜찮다라는 생각을 했고 또 특히 이제 대출을 받아서 내 돈이 들어가서 내 부동산으로 만들 수 있다라는 생각이 괜찮다라는 생각을 했고 공부만 하다가 처음으로 해봤던 거는 인터넷에 이제 동영상 좀 보고 책 좀 네네. 보고 두 번 그때 유찰됐던 빌라거든요, 이용이. 아, 그때는 독학 그리고 네. 인터넷 수업 듣고 혼자 하고 그게 가서 한 언제쯤 하셨던 거죠? 그때 선생님 아마 책 나올 때였어갖고 19년 20 그때 이제 처음 낙찰 받은 게 계산을 저 나름대로 입찰가 얼마 썼을 때 대출이 얼마가 될 거다. 아, 월세는 1000에 60 계산해보자. 맞춰보니까 두 번 유찰됐지만 70% 그러니까 한 번 유찰된 금액 언저리에서 써도 괜찮겠다는 생각을 해서 한 8천 정도의 낙찰을 받았는데 선생간에는 힘을 되게 준 거네요. 예, 입찰까지. 힘을 좀 줘서 네. 낙찰을 받으려고 썼는데 낙찰을 잘 받았어요. 근데 대출을 알아보다 보니까 상황이 제가 생각했던 미리 고른 쪽으로는 알아보지 못하고 입찰을 했는데 저는 이자만 내도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입찰을 했어요. 이렇게 입찰해서 대출을 받고 맞아요. 처음에는 그 예. 생각할 수 있죠. 원금 이자를 같이 내야 돼서 그렇게 선생님 됐어도 처음 공부했던 15년 전이라면 이자만 냈을 아, 건데 네네. 4년? 뭐 그 정도 전이었으면 맞아요. 바뀐 지가 네. 얼마 길진 않은 맞아요, 상태였어갖고 맞아요. 그래도 낙찰을 그렇게 비싸게 받진 않았고 맞아요. 월세가 그래서. 조금 괜찮은 동네였어갖고 그래서 저는 사실 그 지역을 받았다 그래서 알고 받으셨는 줄 알고 되게 놀랐었거든요. 아무것도 모르고 집값은 싸고 월세는 좀 좋은 맞아요. 동네 예. 중에 하나여서 부동산 몇 군데를 가봤더니 불러주시는 금액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 이 정도 하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입찰을 해서 다행히 그래도 원금 이자를 다 빼고도 남을 수 있었어서 마이너스는 아니고 계속 가지고 있어도 소소하게 차이가 좀 남는 거예요. 한 20 정도. 아, 훌륭하네요. 예. 그때 월세 그렇게 비싸게 받지는 않았다라고 제가 기억이 나긴 하는데 그래도 원래 처음 계약하신 분이 불편하신 거 없이 계속 연장 하고 계셔서 한 20만 원 정도 남게. 그 1060 받아요? 저는 60이에요. 3룸이고 화장실 2개. 화장실 2개, 화장실 1개고 거기도 약간 정확히 거실 부엌 나눠져서 방 3개짜리는 아니긴 한데 약간 방 하나가 미닫이 문인 게 있어요. 교육생 문 중에. 그 말은 선생님 집보다는 못생긴 집이라는 거예요. 근데 월수리를 하긴 했어. 근데 그게 작년 하반기 때 2,000을 90에 나갔어요. 그럼 좀 아깝죠. 아깝죠. 그러니까 1060은 너무 싼 것 같아서. 싸요. 싸고 뭐 왜냐면 다음- 그 사이에 선생님도 한 3, 4년 전에 받았을 때는 금리 쌀 때였잖아요. 근데 선생님 금리 많이 올랐잖아요. 근데 월세는 안 올렸으니까 훌륭한 집주인이죠. 다음 계약 때 그냥 한번 생각해 봐도 되지 네. 않을까. 10만 원 올려요. 올려야 되는 집입니다. 보탬이 충분히 될 수 있지 네, 않을까 네.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또 바라보실지 모르겠는데 월세를 자꾸 제가 어쩌면 선생님한테 올리라고 하는 게 어떤 사람한테는 저 욕심 되게 많네라고 혹시라도 생각할지도 모르겠는데 집주인이 좋은 마음도 분명히 있겠지만 수익금을 정확히 갖고 가지 못하는 거는 임대인의 책임도 있다고 생각해요. 제 나름대로는. 거기 잘 받으면 그냥 이거 집 하나가 더 들어오는 걸 수도 있단 말이에요. 컨디션마다 좀 차이는 있겠지만 그렇죠. 그럼 거기서 뭐 20만 원, 30만 원 올리라는 게 아니고 5만 원, 10만 원을 올리는 게 좋은 방향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제가 조심스럽게 드는 것 같습니다. 선생님. 계약 만료가 또 다가오니까 2달 전에 꼭 잘 협의를 해보도록 그러니까 하겠습니다. 그 가격 이상은 무조건 받을 수 있으니까 우리는 항상 물어보기 전에 그 두려움도 있잖아요. 나가면 돈 빼줘야 되고 이런 세입자가 바로 들어올 수 있을까라는 불편함도 있을 네. 건데 그래도 그 이상은 충분히 받을 수 있을 거예요. 선생님.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기분 좋네요. 그래서 선생님이 스스로 공부해서 했던 거에서 불편한 부분이 조금 있었다는 생각도 드네요. 잘 모르고 입찰을 해보고 낙찰을 받고 임대를 해보니까 임대가 되면서는 기분이 좋고 뭔가 해냈다는 생각도 그럼요. 들고 이렇게 하는 거구나 라는 느낌이 많이 받았어요. 입찰하고 수리를 좀 해보고 그런 느낌을 받았지만 또 다음 입찰을 또 하기 과정에서 사실은 전에 한번 해보면서 물어보고 싶은 게 굉장히 많았어요. 맞아요. 알아보고 싶은 거 물어보고 싶은 게 그렇죠. 많지만
이거 인터넷에 물어보는 건 한계가 있고 디테일한 안내를 좀 받고 싶은 도움을 필요할 때 무엇보다도 내가 이 동네에 어떻게 보고 얼마를 쓰는 게 맞고 임대는 또 얼마나 나야 되는지 그런 것도 사실은 자기 몫이긴 하죠. 자기가 공부하고 알아보아서 부동산에 대해서 좀 시장을 좀 읽어볼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긴 한데 처음에는 분명히 자기가 노력하지만 노력하는 것에 비해서 적은 양의 노력으로 빨리 갈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거는 당연히 먼저 하신 분, 많이 해보신 분한테 요령이나 디테일한 그런 것들을 배울 수 있으면 좋은 기회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많잖아요. 경매를 해주는 데는 많은데 선생님 책이 처음에 나왔을 때 경매 한참 이제 막 공부하고 할 때 그때 읽어보긴 했지만 책을 읽으면서는 투자하시는 방향이나 월세를 세팅하면서 현금 흐름으로 가져가시는 게 그때 제가 생각했던 거하고 잘 맞다고 생각을 했던 차에 유튜브에 또 하나씩 이렇게 집수리 하시고 한 거를 카메라를 이렇게 드시고 막 하는 걸 봤어요. 그래서 선생님 수업이 있나 찾아보니까 수업도 진행하고 계셨고 뭐 당연히 많이 받으셨던 분한테 한번 좀 배우고 싶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근데 다행히 제가 생각한 거 이상으로 좀 얻은 게 많았어요. 그래요? 입찰하고 낙찰받고 하는 부분들이 선생님 패차를 많이 하셔가지고 그건 뭐 과정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 별로 갖고 가시는 게 없으시진 않을까라는 우려도 했는데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제가 또 감사하네요. 왜냐면은 혼자 했으면은 이렇게 수업 듣고 기간적으로 한 1년이라는 시간 동안을 제가 이거를 조사하고 계산해보고 이거야 하고 들어가보고 할 수가 없었을 것 같아요. 중간에 계속 입찰을 할 수 있었고 또 계산을 해볼 수 있는 방법적인 거가 없었으면 그만뒀을 것 같아요. 근데 선생님이 알려주신 이런 계산법이나 안내해주신 도움적으로 좀 주시는 부분들이 굉장히 컸고 막연하게 생각했던 수리비, 법무비, 대출 이런 것들 다 딱 진짜 이번 대출 받을 때 제가 선생님한테 배웠던 계산법으로 했던 3,600이 딱 그대로 나오는 걸 보고 깜짝 놀랐긴 했어요. 저도 놀래요. 그렇구나. 맞아요. 되게 우리는 담보대출이다 보니까 경매대출 같은 경우는 내가 쓰는 가격 대비 대출 금액이 사실 정해져 있는데 정해진 가격을 은행 상황에 따라서 가끔 이 물건이 반지하네 그리고 덩치가 작네 그러면은 금액을 깎거나 아니면 안 된다 상황마다 말이 달라지는 게 가끔 있는 거지 금액은 정해져 있는 건 맞다를 아마 제가 얘기하는 거에서도 분명히 저렇구나 했을 건데 이번에는 정확히 내가 경험을 해본 부분이니까 이런 배움이 오래 갈 수 있는 배움이고 가장 효과적인 배움이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할 물건에 있어서는 이런 조그만 물건은 하기는 조심스럽다 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 그래서 방향은 월세 현금 흐름 쪽으로 선생님도 꾸준히 늘려가실 생각인 거고 만난 지 1년 정도 됐잖아요. 뭐 중간중간 동기분이 선생님 법원에서 만났어요 뭐 이런 얘기를 좀 듣긴 했는데 그럼 1년 동안 입찰은 꾸준히 하고 계셨었나 봐요. 그래도 교육 받는 동안에도 좀 열심히 했어야 되는데 그때 한 달 정도는 그냥 교육만 받고 회사 일이 좀 바빠서 교육 끝나고 이제 3월부터는 작년 3월부터 본격적으로 입찰을 많이 할 때는 일주일에 3번 일주일에 한 번씩은 가려고 했는데 그런데도 못하고 진짜 많이 하셨구나. 낙찰 못 받은 거는 진짜 거의 그냥 최저가에서 언저리에서 왔다 갔다 욕심난다 한 조금 한 500? 선생님도 되게 독한 편이구나. 그게 느껴지네요. 아까 말씀하신 거에서. 보통 한 두세 번 최저가 입찰하다가 안 되면은 제가 높아지거든요. 꿋꿋하게 좀 최저가를 쓰셨구나, 선생님. 선생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하니까 맞아요. 나도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저 최근에 한 2달 전에 받은 것도 10,000원 더 썼어요. 그래서 입찰을 많이 갈 때도 폐차라고 돌아올 때도 그 생각을 했어요. 30개를 받으셨다고 하면은 교재 보면 뒤에 이제 낙찰 받으신 것들이 쭉 있잖아요. 이거 하나 받고 다음 하나 받기까지 얼마나 또 당연하죠. 입찰을 많이 하셨을까라는 생각을 하니까 꾸준히 계속 하자. 또 얘기하셨듯이 할 수 있는 걸 하자. 맞아요. 그거를 생각하고서 했죠. 선생님도 1년 동안 꾸준히 하면서 폐차를 많이 해보시니까 보이는 것들이 저는 그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딱 교재 제 낙찰 사례 다 그 정리해서 드리면은 사람들이 야 이거 뭐 낙찰을 진짜 싸게 잘 받았네 이렇게 의견을 주시기도 하는데 그 낙찰과 낙찰 사이에 숨겨져 있는 폐차리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오늘도 49%에 한 1,000원 더 쓰고 오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그 마음을 하면서 이건 바보잖아요. 떨어지러 간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 하면서 어떤 생각을 하면서 마음 먹으면서 가려고 했냐면 폐찰 포인트를 좀 쌓아야 된다.
된다. 그래야지 나중에 좋은 물건을 좋은 가격에 받을 수 있다 라는 생각으로 떨어지러 간다라는 그 마음을 더 많이 가지려고 했던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이거는 사람마다 생각은 조금 다를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처음에 오시는 교육생분들이 이 마음이 잘 안 맞을 수도 있다고 생각도 있거든요. 왜냐면 저 같은 경우는 기존에 해놓은 것들이 이만큼 있으니까, 그리고 대출 부채도 많으니까 할 수 있는 물건이 조금 큰 걸로 해야 되는 제약이 있고 사업자 대출 위주로 해야 되다 보니까 할 수 있는 물건이 많지는 않잖아요, 상대적으로. 그리고 나는 빨리 올해 뭐 5개, 10개 낙찰 받아야지 라는 목표가 교육생분들보다는 조금 덜 할 가능성이 크잖아요. 그래서 마음을 비우고 욕심을 놔야겠다라는 생각을 상대적으로 수월하게 할 수 있다라고, 그게 내가 갖고 있는 유리한 카드다라고 생각하고 갈 수 있는 것 같긴 해요. 근데 목표를 조금 더 달성하고 싶은 욕심이 분명히 있으실 거잖아요. 근데 그 안에서도 계속 패찬하다 보면 마음이 분명히 급해진다고 생각도 들거든요. 작년 초부터 1년 정도를 육아휴직을 내셨다고 하셨는데 성과가 자꾸 안 나면 초조해질 거라고 생각하고, 작년 초에 수업 들으시면서 생각했던 거는 내가 1년 휴직하면서 성과를 그래도 어느 정도는 내겠다 라는 폼으로 또 시작을 했던 건데, 맞아요. 딱 1년 지나고 나니까 낡은 반지 하나, 뭐 이건 사실 너무 좋게 잘 받은 거라고 하는데 딱 한 채만 받았다라고 하면 약간 마음이 또 급해지는 것도 있지 않나 라는 생각도 좀 조심스럽게 들기도 해요. 기억이 나는 게 봄부터 계속 해왔으니까 입찰을 가면 말씀하신 저희 같이 들었던 동기분도 만나기도 하고 법원에서 열심히 하셔서 또 몇 개 또 받으신다는 소식도 듣고. 그럼 괜히 네. 같이 배웠는데 낙찰 많이 받았다 그러면 축하도 해주는데 한편으로는 그냥 약간 불편한 마음도 분명히 있어요. 없잖아 있긴 하지만 낙찰을 받으시는데 또 한편으로는 노력 많이 하셨고, 입찰을 그분도 이제 거의 최저가에서 이렇게 맞아요. 지원을 많이 하셨으니까 열심히 노력도 엄청 하셨구나, 그만큼까지는 아직 못 미쳤나라는 생각도 들고, 물론 폐차하고 돌아오는 날은 정말 힘도 빠지고. 그리고 시간 생각보다 꽤 많이 쓰잖아요, 입찰하는데. 임장 가야지 뭐 은행 갔다 와서 하는 것도 뭐 맞아요. 별일은 아니지만 항상 그런 것들이 좀 힘이 빠지게 만들긴 했어요. 근데 젊어서부터 진작 시작했으면은 괜찮을 걸 왜 지금까지 안 했으니까 지금부터라도 원래 생각은 15년 전에 거의 하셨었는데. 네, 마음만 그렇게 갖고 있던 시간들이 아깝긴 하지만 지금 생각해서 퇴직을 좀 준비해보자, 정년해서. 그래도 아직 10년 이상은 남으셨으니까. 노후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좀 너무 급하지 않게 계속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하니까 그렇게 해보자라는 생각으로 계속 이렇게 1년을 보냈고 낙찰을 받았고, 또 앞으로도 또 그렇게 해보려고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선생님은 딱 포지션을 정하시긴 했었잖아요. 선생님도 경기 서남 쪽에 거주하시니까 거기에 또 우리랑 잘 맞는 지역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회사 이제 복직을 하신다고 하더라도 뭐 입찰 갔다 오는 거는 그렇게 멀지 않으니까 회사 계시면서도 수월하게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어요. 그리고 저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길게 내다보려고 항상 노력하는 것 같아요. 단순히 한 달, 그리고 1년도 긴 시간이 아닐 수도 있다고 생각했어요. 1년에 하나라고 하면은 좀 성과가 좀 안 좋나? 혹시라도 그런 생각 들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1년에 하나씩 10년, 20년 동안 받으면 그게 10채, 20채가 또 되는 거니까. 선생님 회사 계시는 동안 한 채씩만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건 진짜 큰 힘이라고 저는 분명히 생각하거든요. 분명히 또 집을 하나 하면서 배우는 것들이 생기다 보니까 이제 다음 물건들은 이거보다 나아질 수밖에 없어요. 여기서 배운 걸 갖고 다음 물건 수익률도 더 좋아질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선생님 상황에 맞게 조금 더 편한 물건, 유리한 물건으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도 들어요. 선생님. 저는 선생님이 느리다라는 것처럼 뭐 말씀드리긴 했지만 선생님의 속도가 이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도 조심스럽게 드는 것 같고, 지금보다는 조금 속도를 조금 벌여서 1년에 하나보다는 조금 더 할 수 있게. 그러면 선생님 집도 이렇게 공개해 주시고, 선생님 낙찰 받았던 사연과 과정, 그리고 선생님 투자, 그리고 삶에 대한 얘기까지 우리 구독자분들하고 같이 나눠주신 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고 저는 또 내일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작가 반지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말씀 많이 하셔서 힘드시겠는데 저 대답만 몇 번 하는 것도 힘든데. 많이 해도 어색해요, 저 항상.